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냐,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냐,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들어보셨죠?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인데, 노래를 부르신 양희은 선생님도 그냥 가사를 그냥 부르는 것 같진 않아요. 본인의 어떤 생각, 감정을 담아서 부르는 것 같은데, 이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참 어렵고, 하지만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슴속을 뒤져서 할 말을 찾았다. 공부해라. 근데 이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고, 성실해라. 나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사랑이란 건 너무 어렵고, 너의 삶을 살아라. 자신의 어떤 처지나 상황, 그리고 어떤 만나는 관계라는 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유로 자기의 삶을 산다는 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덜란드 동화 중에서 네덜란드 동화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버섯군락을 발견했습니다. 그 버섯군락 속에서 딱 어느 한 버섯을 딱 이 막대기로 지목하면서 얘야, 이건 독버섯이야 라고 했거든요. 지목된 버섯이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니까 옆에 있는 동료 버섯들이 야, 절대 그것 아니야. 얼마나 또 우리는, 넌 절대 독버섯 아니고 우리의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하면서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위로가 안 먹혀요.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독버섯이라는 논리는 식탁의 논리고 사람의 논리인 거지 버섯의 논리가 아니다. 우리는 버섯의 이유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이유로 살아간다는 것. 사실 버섯에게 독이라는 것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인데, 식탁의 논리로 이제 독으로 지칭하고 그렇게 정의해 버렸거든요. 자기의 이유로 산다는 게 중요하다. 인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무거운 얘기인 건 맞아요. 어른들도 인권 강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인권 강연 하면은 제 시간에 끝내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웃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질문도 없어요. 저는 사례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절차와 과정.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목적과 결과가 중시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길의 철학이 더 강조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목적과 결과가 강조되는 것은 도로의 논리입니다. 도로는 빨리 가야 되고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속도를 낼 수 있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하지만 길의 철학, 꼬불꼬불 해도 함께 가고 살피면서 가고 또 코스모스도 만나고 사람과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게 절차와 이 과정이라는 건 이 길의 철학이라는 어떤 길의 철학이 강조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지 소외받는 가치와 사람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도 소외받는 가치와 사람을 줄이자라는 거거든요. 인디안들도 말을 힘차게 달리다가도 본인들이 달려왔던 길을 말머리를 돌려서 되돌아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처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을까 봐. 영혼을 챙겨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질주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반성과 성찰이라는 것은 돌아보는 거거든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계속 달리기만 하는 어떤 그걸 요구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형사책임과 소년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를 죄송합니다. 말이 혀가 좀 짧아요, 사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런데 이 사회에는 온 마을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온 마을의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엄하게 대처하려고 하지 않나. 끔찍한 살인 현장을 본 사람들은 사형 전출원자가 된다고 합니다. 아주 흉악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을 보면 사형 전출원, 사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아주 흉악한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반성을 하면서 처연하게 사형을 집행당하는 걸 보면 사형 폐지론자가 된다고 해요.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이 시각이 이렇게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랐을 것 같은 외모와 달리 자세히 보세요. 해남 당근마을에서 배를 타고 30분 정도 가는 노하도라는 섬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목포에서 태어났어요. 목포에서 태어났고,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장사하셨는데 너무 빨리 망해가지고 섬으로 내려갔어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고향이 노하도입니다. 저는 노하도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고요. 대학은 목포대학교 진학했습니다. 목포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진학했어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제 최종 학력은 대학 1년 중퇴. 목포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진학했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공계가 제 적성이 맞는 줄 알고 있었는데 24살 때 사법시험 준비를 해보니까 이쪽이 나한테 더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일찍부터 꿈을 세우고 막 그냥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내가 뭘 잘할지, 뭘 잘할 수 있을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부딪혀 봐야 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꿈을 갖고 있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는 친구들 좁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설사 지금 꿈도 없고 뭘 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나름 어떤 계획을 세우지 못한 친구들, 그건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되게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목포대학교 1학년 1학기 마친 게 전부다 보니까 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공부를 잘했겠다, 모범생으로 살았겠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즘 이미지 사고로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 잘생겼죠? 나는 불만이 뭐냐면 영화 재심에서 제 역할을 맡은 배우가 정우였는데 실제 인물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비아냥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사진만 놓고 본다면,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정우보다 제가 더 잘생겼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잘생겼어요. 예, 좋습니다. 너무 놀라시겠지만 맨 왼쪽에 있는 사람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인설교사 아니라는 걸 강조합니다. 한 장 더. 오토바이도 이렇게 잘 타고 다녔죠? 패션은 메시지예요. 흰 양말에 구두 신고 이렇게 타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1990년대 초반의 제 모습. 사실 사고도 많이 쳤고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보셨겠지만 유퀴즈 언더블록 나갔잖아요. 비행 청소년 방황하다가 법의 날 특집에 나갔습니다. 제가 유퀴즈 법의 날 특집에 5명의 법조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또 분량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 제가 나올 때 순간 시청률도 가장 높았다는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잘생겼다는 사실. 제 옆에 서 계시는 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 5개월 20일 옥살이 하셨는데 32년 만에 무죄 판결 받으시는 분입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장동익 선생님. 이분과 같이 나갔었죠. 법의 날 특집이었습니다. 유재석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저보다 못생겼죠. 여고생이 중고생들에게 끌려가서 관악산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소년법을 폐지하자, 개정하자, 아이들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자라는 소년법 폐지와 개정 청원이 있었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끔찍한 소년범죄, 흉악한 소년범죄를 보면 소년법을 폐지하고 개정하자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저같이 비행 청소년, 방황했던 청소년이 법의 날 특집에 나갈 정도로 개과천선한 사례를 보면 그래도 아이들은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자, 낙인을 함부로 찍지 말자라는 그런 주장에 아무래도 공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아무래도 제 경험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후자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하게 처벌하고 엄하게 대처하자라는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고 있죠.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자리에 제 주장을 설득력 있게 얘기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리로 설득할 수 있을까?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대사가 설득의 논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 21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드라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드라마의 배경은 IMF 때입니다. IMF 때고 김태리라는 배우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꿈이에요. 근데 IMF 때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펜싱부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펜싱부를 없애버렸어요. 김태리 입장에서는 국가대표 선수가 꿈이었는데 그 꿈을 잃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꿈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펜싱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 보내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말을 안 들어요. 이제 공부하자, 운동 그만하자.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김태리는 짙은 화장을 하고 나이트클럽에 술을 마시러 가요. 술을 마시다가 걸려가지고 파출소로 가게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찾아올 거고, 선생님들이 데려가가지고 강제로 전학을 보내주겠지. 그런 상상을 하고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잘생긴 남주혁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방으로 끌려 들어갔죠. 남주혁이 친구들은 한 잔이라도 더 먹여가지고 못된 짓 하려고 하거든요. 밖으로 남주혁이 끌고 나왔습니다. 김태리 끌고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너 왜 법이 미성년자 보호하는 줄 알아? 그건 상상력의 차이라는 거죠. 너는 술 마시다 걸려가지고 파출소 가고 선생님이 데리러 와가지고 강제로 전학 가는 걸 꿈꿔 상상했겠지만 현실에서는 상상 속의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끔찍한 일이 벌어져. 너를 상대로 아주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의 차이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어떤 논리야, 이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피해 소년을 보호하는 논리도 되겠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비행을 저지르는 가해 청소년들의 어떤 상상의 어떤 차이, 어른과의 어떤 차이, 이 또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논리에 꼭 그럴듯하고 뭔가 좀 배운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논리만이 설득의 논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이 드라마 속 대사가 설득력 있게 사람들한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드라마 속 대사로 어디 강연장에서 이게 논리로 얘기한다는 건 보통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 이런 나온 사람들은 쉽게 얘기 못 할 거예요.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뭐라 해야 될까? 니체가 철학은 망치로 한다고 했거든요. 골격을 깨트리는 게 공부라고 했습니다. 사실 꼭 드라마 대사가 설득의 논리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갇혀있는 골격을 깨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존엄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뒤에 서 계신 선생님들 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선생님들 서 계시니까 막 불편할 것 같아요. 미안하네. 근데 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이나 글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존엄하다라는 어떤 말의 느낌은 알겠는데 말과 글로 설명은 참 어려워요. 잘 몰라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여러 해석 중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목적적 존재지 남의 목적에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례로. 삼내 나라시보 사건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이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근데요,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언론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겪었던 그 불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그들도 잊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제가 저렇게 정의롭게 옆에 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뷰해야지 사람들이 더 공분하고 그게 나중에 국가배상 소송에 도움이 돼. 막 제가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인터뷰하게끔 만들고 옆에서 저는 정의롭게 그냥 아주 사건을 멋지게 해결한 것 같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어때요? 존엄성이 반하는 행동 아닙니까? 나의 목적에, 나의 유명세와 어떤 명예의 수단으로 이분들을 활용했잖아요. 존엄성이 반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제가 지금은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이때만 해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뜨는 게 목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사람을 집어던지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키 작은 사람을 집어던져요. 던져지는 키 작은 사람은 헬멧을 쓰고 있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고 사진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던져지는 장소가 매트리스 위입니다. 다치질 않아요. 그리고 던져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또 던져줄 준비를 합니다. 씩 웃으면서. 사람을 집어던지는 이 사람들 표정 보시면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군중들은 던져질 때마다 환호를 해요. 모두가 즐기는 이 놀이. 근데 왠지 불편하잖아요. 근데 허용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건 존엄성에 반하는 놀이예요. 인간을 남의 재미, 돈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근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소송을 제기하냐면 이 키 작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요. 아니,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 내가 선택했어. 내가 원하는 바야. 내가 괜찮다는데 왜 참견이야?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가 충돌합니다. 프랑스 대법원에서 5년 동안 심리했어요. 사실 현실에서는 이렇게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년 동안 심리한 결과 어떤 판단이 나왔냐면은 이걸 허용하지 않는 것, 이런 놀이를 금지하는 건 정당하다. 그건 인간의 존엄성이 사생활의 자유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가치다. 그리고 존엄성이라는 것은 존엄성의 주체도 스스로 포기 못하는 권리다. 그게 그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을 이어가 보게요. 키 작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이죠. 나는 이걸로 먹고 살아. 당신들과 신체가 달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야. 내가 괜찮다는데 나는 이걸로 먹고 사는데 왜 참견이야? 제발 내버려둬. 라고 그렇게 항의하면 허용해 줄까요? 왜?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짠하잖아요. 허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죠,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체적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 허용하는 게 필요해 보여도 이걸 만약에 허용해버리면 남의 아픔과 장애를 이용한 놀이가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그때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 타당성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또 법이라는 거죠. 법과 제도.
그래서 약자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약자가 스스로 존엄성을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 사법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설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그 제도의 어떤 공백이나 어떤 모순이나 문제는 또 사람이 채워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9.11 테러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납치돼가지고 이 쌍둥이 건물 우리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2005년도에 독일에서는 어떤 법을 만드냐면 비행기가 납치돼가지고 급박한 인명피해, 수많은 어떤 인명피해가 목전에 있을 때 비행기를 격추시키지 않고서는 그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을 때는 비행기를 격추시켜도 되는, 다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비행기에 타고 있는 소수의 승객을 희생해도 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다수를 희생시킬 수 없지 않냐, 비행기에 타 있는 소수의 승객을 희생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정의롭지 않냐. 이 법에 대한 어떤 위헌 여부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어떤 판단이 나왔을 것 같아요? 격추시켜도 된다라는 판단이 나왔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배웠잖아요. 인간은 목적적 존재다. 남의 목적의 수단이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다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떤 국가적 조치의 목적에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로 금지시켰습니다. 존엄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는데 그럼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존엄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 도대체 이런 테러는 왜 발생하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모순 속에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테러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수다나에 대한 어떤 사례 중에서 저는 이 알래스카 눈썰매가 수다나를 좀, 인간이 수다나되는 어떤 사회의 어떤 문제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주 설명드리는데, 알래스카에서는 개들이 썰매를 끄는데 작게는 7마리, 많게는 15마리가 끈다고 합니다. 근데 썰매 위에 탄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죠. 채찍으로 때립니다, 개들을. 달리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때리고 저게 때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썰매를 끄는 개들 중에서 가장 병약한 개를 짧게 메고 그 개만 때린다고 해요. 그 개는 신음을 내는 역할을 하고 다른 개들을 내달리게 한다는 거죠. 그 개가 죽고 나면 남아있는 개 중에서 가장 병약한 개가 짧게 메어지는 겁니다. 수다나가 이런 거라는 거죠. 수다나되는 어떤 인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수다나될 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 사진 한 장 찍어주시겠습니까? 혹시 선생님 지금 이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목포에 와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어떤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이 동의하고 해서 친여 시민단체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이름을 공개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 공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존중해요. 추모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어떤 희생을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개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동의를 받지 않고 그렇게 무리하게 공개를 했던 이유는 거기에 순수한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죠. 목적에 수단화한다라는 거죠, 사람을. 수단화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알고 인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고민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죠. 이게. 그것은 인간을 수단화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밉지만 사람을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미워하지 말자라고 했습니까? 미워하지 말자라고 했죠. 근데 요즘에 죄도 밉고 사람도 많이 미워하던데? 최근에 뭐 김근식이나 이전에 조두순이나 수원 발발이라고 알려진 사람들, 그리고 흉악한 어떤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죄도 밉고 사람도 미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래된 금원,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말씀 중에는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한때에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사형수가 보내는 편지,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라는 이런 책이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책은 사실 사형수와 무기수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사형수, 무기수의 성장 과정과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받았었습니다. 한때. 근데 지금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죠. 어떻게 범죄자한테 서사를 부여해? 피해자한테 2차 가해하는 거야, 이건. 피해자의 어떤 피해에 조금 더 공감 못하는 짓거리야 라고 하면서 다들 반대할 겁니다. 이런 책이 나올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 범죄자의 서사에 주목하자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범죄자를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서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만 본다면은 그냥 격리시키고 배제시키면 되겠지만 범죄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네, 많이들 보셨죠?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연쇄살인범이 나오잖아요. 까불이 나와요. 까불이. 연쇄살인범 동백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여러 명 죽였고 이 까불이의 정체가 드라마 막바지에 밝혀졌죠. 근데 우리가 까불이를 분노하고 혐오하고 증오했었습니까? 어때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미워한 것 같지는 않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드라마와 현실도 다르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까불이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까불이가 연쇄살인범이 되게 된 원인, 분노, 혐오, 멸시, 차별, 냉대라는 몇 개의 장면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그게 연쇄살인범을 만드는 어떤 원인이다, 사회적인 어떤 문제다라는 걸 함께 보여줬다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를 함께 보여주면 범죄의 사회성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범죄는 밉지만 이런 범죄자를 만들게 된 어떤 사회적인 문제와 원인, 나는 제대로 살아왔는가?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성찰하게 만들고 이렇게 사건을 갖고 자극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사회성에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그 말씀의 어떤 의미에 또 다가설 수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이전에 두 번의 합헌 판단이 있었거든요. 합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2대7, 4대5. 이번에는 근데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사형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인사청문회를 할 때 사형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밝히신 분이 5분 이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6명 이상이면 위헌이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지금 집행을 기다리면서 대기 중인, 수감 중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합헌 결정 이후에 사형수가 된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6명 정도 돼요. 6명 중에 1명의 재심 청구를 제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아유, 박 변호사, 사형수 재심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모두가 비난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동정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사형수는
유영철, 강호순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최연소 사형수. 19살 때 끔찍한 4명을 죽였어요. 강화도 해병대 총격 사건.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4명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수류탄 터뜨렸는데 불발돼가지고 사형수가 됐거든요. 그 친구의 재심을 제가 진행하려고 해요. 사람을 너무나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범죄죠, 사실. 하지만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은 그 전에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냐? 여기에 범죄의 사회성이 들어있거든요.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을 자주 얘기하더라고. 만약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정서적, 육체적 학대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집단 괴롭힘과 학교 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국가에서 저를 군대로 부르지 않았더라면, 만약 제가 좀 강해져 보려고 해병대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렇게 가혹행위를 저한테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가혹행위를 제가 겪는 와중에 전출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걸 묵살하지 않았더라면, 그 만약을 여러 개를 얘기해요. 그 만약 중에서 현실이 된 게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 끔찍한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범죄의 사회성이에요, 사실. 이 만약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고 개입되어 있었겠어요. 사실 저도 부끄러웠어요. 학교 방황하며 다닐 때 저도 괴롭혔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괴롭혔던 학생이 얼마든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다행히 잘 살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겠어요. 이 범죄의 사회성에 대해서 주목한다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밉지는 않아요. 범죄는 밉지만. 마지막 만약은 안타까웠습니다. 외할머니가 그래도 내가 학대를 당할 때도 항상 제 곁에서 어머니를 말리고 저를 감싸 안아주셨다고. 외할머니랑 추억이 정말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외할머니가 군 복무 중에 돌아가셨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무서워요, 사실. 한 사람이.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지지해주는 한 사람의 힘, 아껴주는 한 사람의 힘, 이게 살아갈 힘이었던 거죠. 오늘 이제 지금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2시에 제가 변호했던 화성 사건,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의 국가배상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배상액이 나온 것 같아요. 그분도 이춘재라는 진범이 나타나기까지 30년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 시간 속에서 이 사회에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남게끔 만들어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는 희망이었던 거죠. 믿어줬던 사람. 우리 친구들이 그런 누군가를 믿어주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동백꽃 필 무렵의 마지막 대사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어요. 희망이 될 수 있고 용기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얼굴 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유정이라고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남편의 뼈 조각 하나도 못 찾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얼굴 공개.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무슨 인권이 있어요. 죽은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또 이렇게 얼굴 공개하면 누군가는 공개당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사건에서 국민들도 이 사람의 얼굴을 볼 권리가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인권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의 가족의 인권. 가족 중에는 이 사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 그 중학생인 아들. 어때요? 이 사람이 머리를 쓸어내리면서까지 얼굴 공개를 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가족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부모, 형제, 자식, 어린 자식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굴 공개, 신상 공개라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고 또 다닥다닥 다 모여서 살고 있고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가족의 어떤 전체적인 비난으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런 사회에서 이 얼굴 공개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라는 게 너무나 큽니다. 사회에 적개심을 갖게끔 만들어버려요. 그 적개심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신상공개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굴을 공개한다고 해서 범죄가 준다는 어떤 의미 있는 통계도 없어요, 사실요. 내가 공개당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범죄를 그만둔다? 그것은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도 범죄의 내용 정도는 알 필요가 있지만 꼭 얼굴을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얼마든지 이 사람이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경계하고 좀 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무기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사실. 신상공개라는 것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그 가족들이 못 살아요. 가족들이 완전히 해체돼 버립니다. 저는 어떤 사건도 경험했냐면은 아들이 자살해 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경험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버지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또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기에는 또 아픈 사회의 하는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헌법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 사실 신상공개라는 이런 어떤 제도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온 제도죠. 미국이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랑 우리와 문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호텔방에서 그냥 기관총으로 난사를 해가지고 67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의 동생이 이렇게 CNN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족이 인터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 나라는 이게 가능하나 봐요.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미국은 검사하고 피의자가 유죄 협상을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빌 게이츠도 이렇게 머그샷 찍으면서 웃고 찍었더라고. 빌 게이츠도 한때 저처럼 방황 좀 했나 봐요.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법인식이 다르면 우리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모습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고민의 가장 기본과 전제는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 특수성에 대한 어떤 인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시간 어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몇 가지 해명 좀 하고 가야겠다. 재심이란 영화에서는 정우가 제 역할을 맡았습니다. 실제랑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데 강하늘은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 맡았거든요.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사람이 강하늘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가 좀 비슷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재심이라는 영화에서는 제가 진범을 잡으러 가대요. 진범과 격투씬도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네. 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있을 때는 화장실도 못 가고 벌벌 떨었는데 진범을 제가 잡으러 가더라고. 완전 거짓말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3대 나라 슈퍼 사건이라고 제가 변호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또 다른 영화가 내년 초에 개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운이 좋아요. 제가 변호했던 사건, 약천오거리 사건 재심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고, 또 제가 변호했던 사건 여러 건을 묶어가지고 드라마 나라라 개천령 만들어졌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제 역할을 맡은 배우는 권상우. 드라마 시청률이 너무 조조해가지고 못 보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그 드라마에서는 또 왜 드라마가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냐면은, 드라마에서 변호사만 주인공이었던 게 아니라 기자도 주인공이었거든요. 기자 역할을 맡았던 배우 배성우 씨가 한참 드라마 방송되던 중에 음주운전 해버리는 바람에 도중 하차에 있었어요. 드라마 완전히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막판에 시청률이 좀 올라가대요 또.
배성우가 정우성으로 바뀌니까 올라가더라고. 근데 이제 3대 나라 슈퍼 사건이 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소년들이라는 영화로. 내년 초에 개봉되는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설경구, 유준상. 누가 제 역할을 맡았을 것 같아요? 설경구. 유준상 더 낫지 않나? 근데 이 영화에서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변호사가 주인공 아니에요.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닙니다. 단역으로 나오는 것 같고 형사들이 주인공이고 진범 잡은 형사 캐릭터를 집어넣었습니다. 설경구가 진범 잡은 형사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진경이라는 배우예요. 진경 누구냐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 엄마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 배우가 사건 피해자 역할을 맡았는데 이 피해자가 진범을 용서해줬거든요. 실제 사건에서. 진범을 용서해준 피해자의 모습을 이 배우가 잘 그려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경이라는 배우에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재단에서 우리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셨으니까 또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마무리 져야 되니까.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사진 찍으신 것 같아요. 5.18 민주화 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 받았었어요. 사형이라는 것은 언제 집행될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집행해버리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밖에서 굿발 소리가 들려도 불안해서 떨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형 선고를 한 어떤 정치적 세력이 전두환 등 신군부였거든요.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근데 보복을 하지 않고 손을 잡아주고 용서했단 말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못된 짓도 많이 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당시 유력 대선 후보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사람이 서로 앞다퉈서 조문 안 가겠다고 했어요. 이게 옳은 건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조문 갔을 것 같습니까? 안 갔을 것 같습니까? 갔을 것 같죠. 가야 되는 겁니다. 악행에 대해서 비판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전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필요하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 나라의 인권의 수준은 가장 낮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받느냐에 좌우된다라고 해요. 가장 낮은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고민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보길도라는 우리 섬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섬의 몽돌 해변인데 이 아름다운 몽돌 해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만 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물이 들어올 때 해변가에 있는 돌을 살짝 들어 올리고 물이 빠지면 내려놓잖아요. 서로 부대끼면서 만들어갑니다. 아름다운 세상도 함께 부대끼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래서 너무 성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는데 저는 관종입니다. 관심종자예요. 진짜로. 제 이름 검색을 자주 해보니까. 사람 유명해지면 제 기준으로 자주 하는 일이 이름 검색. 오늘 또 여러 번 했네. 이름 검색해보니까는 최근에 이천에 강연 갔을 때는 시댁에 아이 맡기고 오신다는 분도 계셨고 연가 쓰고 나온다고 강연 들으러 오신다고. 나 집에서 이 인간 저 인간 소리 듣는데 밖에서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나? 저는 왜 이렇게 이름 검색을 자주 할까? 진짜 관종 맞나 보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좀 인문학적으로 좀 고상하게 설명할 수 없을까? 맥락이 비슷한 어떤 글을 발견했습니다. 무가워수 가머인. 예전에 거울이 없을 때는 물에 비춰봤다고 해요, 외모를. 근데 물에 비춰보지 말고 사람에게 비춰봐라. 사람에게 비춰봐야지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다. 제가 제 이름 검색해보는 것도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한 거니까 사람에게 비춰보는 것과 많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왠지 좀 이상해. 저는 사실 비아냥 거 저런 건 또 안 봐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사람에게 비춰봤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애정어린 비판을 받아야지 나의 흠을 보고 나의 문제를 살피게 되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 속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애정어린 비판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만남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